해야 되겠다. 인류 4대 문명이 어디죠? 황하, 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나일, 그죠? 이집트. 예, 내가 그러면 인류의 문명 발상지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렇게 찍혀 있는데, 총균세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농경민에 툭 때리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전자기파 논리에 보면 헤르츠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파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 전기의 방향은 이렇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파장이 서로 교환해서 일어나고 이게 주파수를 만드는 얘기인데, 이 발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코일이 되어 있는 부분에 막대기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 원리입니다. 인류 역사도 똑같이 한번 물리학적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가만히 잘 살고 있는 것을 이 노마드들이 와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빵 깨지죠. 우리 금융경제학에서는 바이너 프로세스가 발생합니다. 꽃가루를 갖다 물 위에다 탁 얹어 놓으면 쫙 퍼지잖아요. 그 바이너 프로세스거든요. 그럼 이게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또 변수들이 막 자기장인들이 일어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가만히, 아까 제가 이상빈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자료를 주셔서 다행인 게 1921년 그 전에 명청시대, 그 전에 대원시대 까지만 가도록 하죠. 수당시대에는 뭐가 핵심이었을까요?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는 농업경제니까 수로, 치수입니다. 그래서 법자도 물수자에 갈 것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나라 시대는 댐을 만들어서 범람하지 않도록 물을 관리하는 게 수양제의 이거였습니다. 업적이었습니다. 당태종의 업적은 가도만 가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기를 여러 갈래로 텄죠. 이게 당태종의 핵심입니다. 직관이고 비전입니다. 그 뒤에 나타난 원시대, 그다음에 명시대, 청시대는 개념이 농경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입니다. 노마드가 와서 때리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저 문명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만에 가서 한번 대만 국립박물관을 일주일 시간을 가지고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도망쳐 나오면서 사람을 싣지 않고 중국의 위대한 유물을 배에다 싣고 온 그 유물들이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의 저력을 한번 보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록 중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역사를 잠시 따와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올랐죠. 맞죠? 올랐죠. 그럼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같고 왜 호들갑이 그렇게 심합니까? 30배 오르는 거, 40배 오르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몇 배 올랐어요? 300배 오르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제가 에피소드 하나 알려 드릴까요? 중국 가서 광저우에 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시장 같은 곳을 갔는데 한 분이 드론을 갖다가 하나 사서 선물을 하시겠다고 드론 가게, 아시죠? 한 두세 평 남짓한 작은 가게 들어가서 이 드론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 여주인의 돌아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10만 개 필요해요? 20만 개 필요해요? 스케일이 틀립니다. 경제학에서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 스케일이 틀리면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집니까? 또 이코노미즈 오브 스코프,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코노미즈 스코프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또 이코노미즈 오브 덴시티입니다. 밀도에 달라집니다. 그럼 중국의 밀도와 우리의 밀도가 다르다고 할 때 중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것이지 왜 그걸 갖고 딴지를 걸까요? 우리가 곧 망한다 그러잖아요. 예? 부동산 그림자 금융 뭐 이것 때문에. 두 번째,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도둑질했다. 그럼 질문, 대한민국은 도둑질한 게 없나요? 기술 중에? 후발국이 선진국을 따라잡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렇죠, 이미테이션 하는 거죠. 아니면 스틸 하는 거고요. 그죠? 그건 내추럴한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저러니까 곧 망한다. 이거는 망하는 근거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되는 거죠. 망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중국은 정치 체제에 있죠.
정치체제. 시진핑 체제가 과연 무사할까? 중국이 1978년 시장 개방을 하면서 등소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홍묘백로는 다 아십니까? 앞으로 30년은 경제 성장의 과정이다. 화평 굴기. 예. 내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만드느니 차라리 10,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보건의를 양성하겠다.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2008년 거창하게 성공을 했죠. 누가 또 도와줬습니까? 서프라임 위기. 2008년부터 30년은 무슨 30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China is Rising이라고 하는 CSIS,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피터슨 II와 함께 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룻밤만에 제가 다 읽었습니다. 11월 15일 날 G20 정상회담이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을 때 듀퐁서클에 갇혀서 집에도 못 가고 알렉산드리아 그냥 앉아서 책이나 읽자 해서 그냥 읽었는 책이 China's Rising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보면 미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요약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냐? 질문. 미국은 중국을 제대로 알려고 해왔을까? 해오지 않았을까? 해왔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아까 제가 보셨잖아요. 1898년 하와이가 병합이 되면서 미국은 1900년부터 태평양 시대를 고민했다. 그러면 중국에서 온 수많은 학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중국학에 대한 연구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하도록 미국 정부가 돈을 대줬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연구가 지금도 우리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아니면 이미 끝났다? 경쟁관계니까 라고 본다.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나라는 정권이 바뀌니까 한국경제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의 연구기관을 폐쇄를 하는데 이 나라는 계속해서 중국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을 지원해주고 연구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내고 그 책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힌 게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제를 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만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동과의 관계, 인도와의 관계가 모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국가 이해관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